해저 케이블의 투자 주체가 통신사에서 빅테크로 넓어진 걸 아시나요? 과거 통신사 중심이던 해저 케이블에 빅테크 기업의 직접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사업자는 태평양 횡단 대역폭의 78%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아시아 역내 노선에서도 그 비중은 약 75%였습니다. 핵심은 M2M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잇는 콘텐츠 사업자의 대역폭입니다. 육상 송수신 장비를 바꾸면 기존 광섬유의 용량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직접 해저 케이블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왜 인공지능의 미래가 이 유리 가닥 한 줌에 달려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센터 간의 거대한 동기화 작전, 자본의 힘으로 재편된 심해의 새로운 권력 지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신사가 아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이 전선이 사기업의 소유가 될 때 우리 정보의 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해저 케이블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투자 판단은 비용과 효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빅테크가 대역폭의 큰 비중을 차지한 구조를 확인하세요. 12화 기계들의 수다, 빅테크 트래픽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 주로 각국 통신사와 컨소시엄이 해저 케이블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AI의 폭발적 성장은 바다의 권력을 뒤바꿨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선을 깔기 시작한 거죠. 직접 투자는 용량 확보, 경로 통제, 성능 개선, 장기 비용 절감이 함께 작용합니다. 전 세계를 잇는 데이터 센터 사이에 방대한 정보를 직접 나르는 것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빅테크는 임차 용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선과 광섬유 지분을 확보합니다. 2023, 2025년 태평양 케이블 투자의 절반 가까이가 콘텐츠 사업자 지원이었습니다. 태평양 횡단은 18% 이상, 아시아 역내는 약 75%가 콘텐츠 사업자 대역폭이었습니다. 주요 수요는 데이터 센터 연결, 클라우드, 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이제 육상 장비 업그레이드로 기존 광섬유 용량을 높이는 방식을 봅니다. 기존 습식 구간을 유지하면서 육상 장비를 개선해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케이블 굵기보다 양끝 송수신 장비와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수직 계열화는 투자 운영 효율을 높이지만 경쟁과 의존 문제도 만듭니다. 이때 등장한 방식이 습식 구간과 육상 장비를 분리하는 오픈 케이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로와 용량 결정에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기업은 지연, 보건력, 비용을 함께 따져 물리적 경로를 선택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인터넷이 아니라 서비스 뒤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커진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혁명, 그 뜨거운 현장으로 가시죠. 누가 대역폭과 경로에 투자하는지가 이 막의 핵심입니다. 인류 문명의 목줄을 쥔 거대 자본들의 사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픈 케이블은 광섬유와 육상 송수신 장비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케이블과 육상 장비를 한 회사 제품으로만 세트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케이블은 다릅니다. 바다 밑 전선은 그대로 두고 육상 장비만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죠. 정확한 증설 폭은 케이블과 장비 설계, 신호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저 구간을 다시 놓지 않고도 호환되는 육상 장비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LTE 업그레이드는 케이블의 물리적 수명 자체보다 운용 기간 동안 활용 가능한 용량을 늘립니다. 각국은 민간 투자 확대와 데이터 주권 사이의 균형을 고민합니다. 빅테크의 자본력은 국제 케이블 투자와 노선 선택에서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안보 시장 조건을 반영해 새로운 태평양 경로를 설계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뒤에도 데이터 센터와 캐시 서버의
대용량 전송이 움직입니다. 데이터 주권 논쟁은 서버 수뿐 아니라 노선 소유, 육양 지점, 운용 통제까지 포함합니다. 현대 네트워크의 경로는 신뢰와 안보뿐 아니라 성능과 비용 조건에도 좌우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복제하고 동기화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사람의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간 전송을 함께 나릅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권력의 하모니를 산막에서 정리합니다. 빅테크 투자는 주요 노선의 공급 용량을 늘리고 일부 구간의 단위 전송비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새 케이블과 추가 광섬유 투자가 이어지며 국제 전송 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소수 기업의 용량과 경로가 집중되면 경쟁과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가 적은 지역은 새 노선과 저렴한 용량 확보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공존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 사업자의 높은 대역폭 비중이 경쟁과 데이터 주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인터넷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무선 인터넷의 유선적 실체,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트래픽은 계속 늘고 경로와 소유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기계들의 고속도로를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물리적 한계를 보러 갑니다. 일부 주요 노선에서는 콘텐츠 사업자가 대역폭의 75% 이상을 사용합니다. 통신사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콘텐츠 사업자도 큰 투자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전송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전용 고속도로를 깔고 있죠. 오픈 케이블은 장비 선택과 업그레이드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육상 장비를 교체하면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존 케이블의 전송 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확대와 데이터 주권 논쟁. 우리가 누리는 빠른 연결 뒤에는 이런 거대 자본의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 대역폭 구조의 실제 수치를 확인하세요.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데이터 주권과 규제 논쟁도 커졌습니다. 짧은 영상 뒤에도 데이터 센터를 잇는 대용량 전송이 계속됩니다. 이 연결이 멈추면 클라우드와 콘텐츠 서비스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핵심은 투자 확대의 이익과 경로 집중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핵심 노선에 직접 투자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바닥에선 이 보이지 않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아시아 주요 노선의 대역폭 구조, 이제 아셨나요? 오픈 케이블도 용량을 무한히 늘리는 기술은 아닙니다. 한 가닥의 스펙트럼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전력과 광신호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부 최신 설계는 광섬유 쌍수를 늘려 신호와 전력을 나눕니다. 하지만 케이블 직경, 중계기, 전력 공급과 비용 때문에 광섬유 쌍도 무한히 늘릴 수 없습니다. 해저 중계기에는 육상에서 공급되는 전력과 광신호 품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스템은 한 가닥에 무리하게 출력을 높이기보다 더 많은 광섬유 쌍에 용량을 나누는 SDM 설계를 씁니다. SDM은 케이블 전체에 광섬유 쌍수를 늘려 총용량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폭은 케이블 설계와 전력 신호 조건에 따라 달라져 보편적인 배수는 없습니다. 사기업 전용망도 각국의 인허가, 보안 규정, 육양 인프라 제약을 받습니다. 용량이 소수 기업과 노선에 집중되면 시장과 공공망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투자 운영 결정은 일부 지역의 경로 선택과 가용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이블과 육양국의 전원 장비 장애는 서비스를 흔들 수 있어 우회망과 예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효율, 경쟁, 안보, 보건력이
같은 해저 인프라에서 충돌합니다. 이제 확인된 수치와 실제 기술 구조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태평양 횡단 노선의 78% 이상은 콘텐츠 사업자가 사용한 대역폭입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의 케이블 투자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픈 케이블은 장비를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이용자를 잇기 위한 해저 용량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집중은 경쟁과 데이터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지배자들. 우리가 느끼는 빠른 연결 뒤에는 이런 투자와 운용 경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지키는 기술과 제도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노선별 콘텐츠 사업자의 높은 대역폭 비중입니다. 국제 인터넷은 빛의 속도뿐 아니라 투자와 경로 결정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복원력은 여러 소유자, 다양한 경로, 충분한 우회 용량에서 나옵니다. 고가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지키려면 물리 경로와 운영 체계를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투자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장의 물리적 설계 한계도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 없는 트래픽이 아니라 서비스 뒤 데이터 센터 연결이 커진 시대입니다. 해저 케이블 투자 주체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자본의 영역을 넘어 물리적 한계로 확장됩니다. 바다 및 데이터 고속도로가 피할 수 없는 지구상 가장 가혹한 장소. 왜 케이블은 에베레스트보다 깊은 곳을 우회할까요? 이것이 다음의 핵심 질문이죠. 이제 해저 통신 기술은 자본의 효율에서 자연의 법칙과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심해 노선은 법적 금지 구역보다 지형 조사, 포설 장력, 수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빅테크도 피하지 못하는 초심의 노선 설계의 한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투자와 운영 덕분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정적인 국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본을 넘어선 지구의 진짜 위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초심해에서는 케이블 자중, 급경사, 포설 장력과 수리 난도가 설계를 제한합니다. 마리아나 최신부를 피하는 노선 설계의 실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해저 통신 기술이 자연 앞에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우리는 자본의 전쟁을 뒤로하고 진짜 지옥의 문턱을 만납니다. 초심해 경사면에서는 케이블의 자중과 장력이 안전한 포설 범위를 제한합니다. 자, 이제 현대 문명의 신경망이 멈춰선 그 절대적인 시면을 공개합니다. 기존 광섬유도 육상 송수신 장비를 바꾸면 용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등 콘텐츠 사업자도 주요 해저 케이블 투자자입니다. 일부 아시아 주요 노선은 콘텐츠 사업자가 대역폭의 75% 이상을 사용합니다. 육상 송수신 장비 업그레이드로 기존 케이블 용량을 높이는 오픈 케이블. 핵심 과제는 민간 투자 확대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목줄 쥐기, 사투. 우리가 누리는 연결은 정교한 기술과 지속적인 투자 운영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해저 통신의 발전은 자본과 공학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 용량을 구축한 기술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자 주체가 바뀌어도 케이블은 물리적 설계 한계를 따라야 합니다. 검증 가능한 투자 경로 장비 정보가 데이터 주권 판단의 기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위대한 정보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대용량 전송이 해저 케이블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본과 기술로 심해 대규모 데이터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정확한 쟁점은 M2M 비율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의 높은 대역폭 점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은 여전히 거대한 변수들의 무대입니다. 자본의 그림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지구 자체가 만든 심연의 벽이 나타납니다. 안전성과 수리 가능성을 위해 더 긴 우회 경로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본 전쟁을 떠나 인류가 도저히 정복 못한 미지의 현장을 만납니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초심의 지형은 노선 조사와 포설 설계를 어렵게 합니다. 돈의 흐름보다 중력의 법칙이 우선되는 심해의 절대 구역. 빠른 연결을 지키려면 이런 물리적 한계를 존중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터넷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자연의 실체. 국제 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나 해구를 피하는 노선 설계의 이유를 추적합니다. 마리아나 최신부에서 포설 장력 급경사 수리 난도가 겹치는 이유, 최대 약 11아시미터의 심연을 피해 더 안전하고 수리 가능한 경로를 택하는 이유까지. 다음 편 지옥도 못 가는 곳 마리아나 해구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